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20억을 모으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부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이 부부는 술도 여행도 취미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 20억이라는 숫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는 과연 20억을 모았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정도면 참 성실하다고 말할 만큼 누구보다 계획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아내는 가계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치라 여겼고 편의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고르며 스스로를 뿌듯해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참고 살면 된다. 남들처럼 살 필요 없다. 그 말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장 잔고는 매달 눈에 띄게 늘어났고 숫자는 이 부부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이 부부를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저러다 진짜 큰돈 만들겠네. 그럴 때마다 부부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억. 이 숫자에 도달하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노후도 병원비도 자식 문제도 인간관계도 결국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20억은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삶을 숫자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시간 대비 비용을 계산했고 명절에 오가는 왕복 교통비조차 쓸데없는 지출로 분류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그렇듯 가장 평온한 지점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 부부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기댈 수 있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찍부터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성실함밖에 없다.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 마주 앉아 아주 진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20억만 만들자.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은 욕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각자의 통장을 확인했고 월급은 전부 저축. 생활비는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만 사용.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할인 쿠폰이 있을 때만. 유행은 애초에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는 가장 싼 것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걸 골랐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불편함이 이 부부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매달 늘어나는 잔고는 이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 부부는 절약을 생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낭비로 들렸고
취미 이야기를 하면 비효율로 느껴졌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에는 점점 숫자가 많아졌고 사람 이야기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변화가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이 부부는 너무나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늘 그렇듯 가장 성실해 보이는 얼굴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부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성실함이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줄짜리 기사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고향에 남아 부모를 모시며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생각도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형의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신 크게 나아가지도 않는 삶이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남아있던 시골 땅 하나, 서류상으로는 공동 명의였지만 사실상 그 땅은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형의 몫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그리고 형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저녁 식탁 위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신문 한 장,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 인근 개발 가능성 검토. 크게 눈에 띄는 기사도 아니었고 확정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능성, 검토 단계. 하지만 아내는 그 한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다시 찾아보고 인터넷 지도를 켜 개발 예정지 주변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형이 가진 시골 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팔면 어떨까? 확정 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을 위하는 말처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형은 농사 짓느라 이런 정보 잘 모르잖아. 괜히 버티다 손해보면 더 속상할 수 있어. 그래서 말합니다. 형, 기회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요즘 분위기 보니까 지금이 제일 괜찮은 타이밍 같아요. 형은 동생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며 이런저런 정보를 더 많이 접하는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팔면 손해야. 이건 형만 손해보는 구조야. 우리가 괜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원망할 수도 있어. 이제 이 말들은 형을 위한 조언이라기보다는 결정을 재촉하는 말이 됩니다. 그 즈음 부동산 중개인이 등장합니다. 중개인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조금만 싸게 내놔도 바로 나갑니다. 시세보다 살짝만 낮추면 구매자 줄 서요. 부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싸게 파는 건 손해가 아니라 전략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팔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이렇게 결정은 점점 부부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형은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 줄 알았고 중개사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그 믿음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이 몰랐던 것은 이 거래가 이미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은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에 팔립니다. 형은 그래도 빨리 팔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던 일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계약이 끝난 날 형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팔았다. 이제 신경 쓸 일 없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정말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계약서 위에서 부부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 싼 가격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그 차액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이 끝난 뒤 부부를 따로 불러 말합니다. 이 정도면 서로 윈윈입니다. 차액 중 일부는 컨설팅비라는 이름으로, 일부는 수수료와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항목처럼 보였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분명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몫에서 빠져나온 돈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사실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어차피 형은 이 가격에 만족했잖아.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이 순간 이 부부는 이미 돈을 위해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선을 넘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은 부부에게 이상한 감각을 남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생깁니다. 바로 넘어도 된다는 감각입니다. 이들은 이제 절약만 잘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아주 빠르게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형은 여전히 동생을 믿고 있었고 부모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숨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속여 얻은 돈은 언젠가 소리를 냅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형의 땅은 팔렸고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아내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조용히 늘어나 있었고 그 숫자는 이 부부에게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부부에게는 그랬습니다. 며칠 뒤 형은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차를 몰고 나옵니다. 농기구를 사러 가는 길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늦춥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자신의 땅을 처리해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이상하게 눈에 걸립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 형은 잠시 서서 그 얼굴을 다시 봅니다. 바로 자기 땅을 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잠깐 망설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땅을 샀던 사람인데 한 번쯤은 인사하는 게 예의겠지. 형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땅 판 사람입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급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수인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침 매수인은 다른 서류를 확인하러 왔던 참이었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중개사 책상 위에 펼칩니다. 이게 그때 계약서죠? 형은 의도치 않게 그 서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형의 시선이 멈춥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형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분명히 더 큰 숫자입니다. 순간 형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형은 계약서를 다시 봅니다. 자리, 평수, 필지 번호 모두 자기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다릅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급히 덮으려다 이미 늦었습니다. 매수인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요즘 시세 생각하면 그래도 잘 싼 편이죠. 개발 이야기 나오고 나서 가격 더 올랐잖아요. 그 말이 형의 머릿속을 세게 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날 신문 기사, 개발 이야기, 급하게 팔아야 한다던 말들, 그리고 동생 부부의 얼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형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서 있던 형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너무 정확하게. 형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땅을 판 게 아니라 신뢰를 넘겼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형은 동생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이 부부의 인생도 조용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은 연락을 끊었고 부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는 같은 통장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잔액을 확인하다가 문득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통장 왜 이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려 합니다. 수수료 좀 나간 거겠지. 하지만 그 말은 아내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은 형에게 했던 행동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뒷돈 정확히 얼마였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제 대화는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당신 나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온 순간 부부는 깨닫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같은 목표로 묶였던 관계는 같은 돈을 두고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아끼던 소비도, 함께 참고 견디던 불편함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의 말투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눈빛에서는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속일 수 있다. 이제 이 집에서 대화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 누가 더 가져갔는지, 20억을 향해 같이 걸어가던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의심이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 부부는 과연 20억을 모았을까요? 이 질문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답은 이겁니다. 설령 모았다고 해도 그 돈은 이 부부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숫자를 쌓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관계가 되었고 부모의 신뢰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에도 경조사에도 이 부부의 자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이용한다더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부 사이의 믿음마저 끝내 무너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고, 같은 통장을 보면서도 같은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20억은 목표도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합니다. 얼마를 모았는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집어삼키는 순간 비극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족보다 숫자가 먼저가 되고 신뢰보다 기회가 먼저가 되며 관계보다 계산이 앞서는 순간 그 끝은 늘 비슷합니다. 20억은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인생을 지탱합니다. 관계는 인생을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 부부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돈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만 남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돈마저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억을 모으는 대신 잃어도 되는 것과 절대 잃어선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